피라미드 하나를 짓는데 동원된 인력이 무려 2만 명, 들어간 석재 블록만 230만 개에 달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집트인들이 이걸 쇠 도구 하나 없이 총동과 구리만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찬란했던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이해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간 아무도 이집트의 문자를 읽지 못했고 이 찬란했던 제국의 비밀은 모래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1799년 어느 여름날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알렉산드리아 동쪽 56km 지점에서 검은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하면서 모든 게 바뀌게 되죠. 로제타석이라 불리는 이 돌에는 같은 내용이 3가지 문자로 새겨져 있었고 이후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1822년 프랑스 학자 샹폴리옹이 상형 문자 해독에 성공하면서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이집트 문명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나일강에서 탄생해 지중해를 호령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의 흥망성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매년 여름이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상류의 비옥한 토사를 하류로 쓸어왔고 이 검은 흙이 쌓인 곳에서 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석기 시대 말엽부터 사람들은 이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4600년에서 4250년 사이에 이미 곡물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됐죠. 처음에는 갈대로 엮은 오두막에서 살며 늪지대의 진흙 위에 씨를 뿌리던 수준이었지만 점차 화살촉과 작살,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고대 이집트가 처음부터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지리적으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라는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하이집트는 나일강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삼각주를 형성하는 북쪽 지역이었고 상이집트는 아스완까지 뻗어 있는 남쪽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나르메르 왕이 두 왕국을 통일했는데 재미있는 건 통일 후에도 각 지역의 상징물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에요. 상이집트의 흰 왕관 헤젯과 하이집트의 붉은 왕관 데시레트가 합쳐져서 푸세트라는 이중 왕관이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파라오는 두 땅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쓰게 됐죠. 왕조 이전 시대를 살펴보면 이집트 문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데요. 기원전 3만 년경부터 이집트와 누비아 사이 지역에서 할판 문화가 번성했고 이게 기원전 만년경의 카단 문화와 세빌리안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렵 채집 사회였지만 점차 농경 기반의 정착 생활로 전환했는데 특히 기자 고원 남동쪽에 위치한 파이키 오아시스에서 기원전 9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파이유 에이 문명이 꽃을 피웠죠. 이 사람들은 거대한 호수 옆에 살면서 농사와 사냥, 어로를 병행했고 갈대집 지하에는 식량 저장고까지 만들었습니다. 소와 양, 염소를 가축화했고 바구니와 도자기 생산도 활발했는데 이 시기부터 부족장이라는 권력 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나일 계곡의 볼록한 지형이 자연스럽게 여러 개의 분지를 형성했고 매년 범람기마다 이 분지들에 물이 차면서 비옥한 흙이 쌓였는데 130개 이상의 분지가 확인됐고 이것들이 고대 이집트의 관계 시스템이자 저수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기원전 3005년경부터는 미라 제작 관행이 시작됐고 나카다 북쪽에 위치한 아비도스는 중요한 매장지가 되면서 거대한 무덤들이 모여 네크로폴리스, 즉 죽은 자들의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상형 문자는 기원전 3400년에서 3200년 사이에 발명돼서 기록 보관에 사용됐는데 완전한 문장이 발견된 건 500년 뒤인 제2왕조 페리브센 왕 시대에 가서야 가능했죠. 초기 왕조 시대는 기원전 3150년에서 2613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시기에 상이집트 남쪽과 하이집트 북쪽이 중앙 집권적 통치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합됐습니다. 이때부터 왕의 신성한 통치라 시작됐고 문자와 예술, 과학의 발전을 포함한 독특한 이집트 문화가 형성됐어요. 초대왕 메네스는 아마도 피니스나 히에라콘 폴리스 출신의 상이집트 통치자였을 텐데 주변 도시 국가들을 정복한 뒤 하이집트까지 정복했고 영토를 가나안과 누비아까지 확장했습니다. 제1왕조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는 댄 왕은 기원전 2990년경에 왕위에 올라 50년간 통치했는데 경제적 발전과
군사적 정복, 안정적인 통치로 명성을 얻었고 상하 이집트의 왕관을 함께 쓴 최초의 군주로 묘사됐죠. 제3왕조에서 이집트 건축의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조세르 왕의 건축가이자 제상인 이모텝이 사카라에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를 설계했거든요. 이모텝은 제상이자 현자 건축가, 점성술사였는데 나중에 신격화되어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의학의 신으로 숭배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계단 피라미드는 여러 개의 마스타바를 서로 위에 쌓은 형태로 높이가 62m에 달해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전 마스타바들은 점토 벽돌로 만들어졌지만 계단 피라미드는 나무와 갈대 문양이 새겨진 석판으로 만들어졌죠. 도굴꾼을 막기 위해 무덤 방들은 기초 아래에 미로처럼 파여졌지만 안타깝게도 고대에 이미 약탈당했고 왕의 발 하나만 발견됐습니다. 고왕국 시대는 피라미드 시대라고도 불리는데 스네페루 왕이 피라미드 건설 기술을 완성했고 쿠푸와 카프레, 멘카울의 치하에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들이 건설됐거든요. 스네페루는 메이둠 피라미드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설계 변경으로 외부 외피가 바위가 아닌 모래 위에 놓이게 되어 무너졌고 다흐슈르의 구분 피라미드도 55도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 43도로 바꿔야 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시도인 붉은 피라미드에서 성공했는데 높이 105m로 이집트 최초의 성공적인 진정한 피라미드가 됐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거죠.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인데요. 현대 카이로 근처 기자 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20여 년에 걸쳐 건설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내부 통로와 샤프트, 방들의 복잡성이 수많은 이론들을 낳고 있죠. 당시 저명한 인물이었던 헤미우누는 쿠푸의 재상이자 친척으로 대피라미드 건설을 담당하고 감독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작업은 국가에 고용된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들이 수행했는데 나일강 범람기에 농사가 불가능해지면 정부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노예 노동이 아니라 급여를 받는 노동이었고 기자 고원 노동자들은 하루에 3번 맥주 배급까지 받았습니다. 스핑크스는 세계 최대의 단일 석조 기념물로 왕의 머리와 얼굴을 가진 누워있는 사자의 몸통을 보여주는데 카프레가 건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피라미드 복합체와 정확히 일직선상에 있고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를 닮았거든요. 기자 고원은 현재 카이로 외곽의 모래 쓸린 장소이지만 당시에는 사제주택, 신전, 노동자 수속, 상점, 공장, 양조장 등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왕국이 무너진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바로 피라미드 때문이었거든요. 군주들이 장래 구조물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신전들이 점점 사제들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사제들은 왕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멘카울의 시대에는 대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자원이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았고 제6왕조의 페피 2세는 어린이로 왕위에 올라 거의 100년간 통치했는데 말년에는 비효율적인 군주가 됐어요. 가뭄이 나라의 기근을 일으켰을 때 이에 대응할 효과적인 중앙 권력이 없었고 지방 당국은 자신들의 지역에만 집중하면서 고왕국은 제6왕조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1중간기는 지방 행정관들의 권위가 상승하고 멤피스 중앙정부의 권력이 쇠퇴한 시기였는데요. 기자 피라미드 규모의 대형 구조물은 더 이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중앙 주권자가 명령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고 대규모 노동력을 조율할 행정부도 없었기 때문이죠. 테베의 노마르크 인테프가 기원전 2025년경에 두각을 나타내며 헤라클레오폴리스 왕들의 권위에 도전했고 제12왕조를 세워 나라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멘투호테프 2세가 이집트를 다시 통일하면서 중왕국 시대가 열렸는데요. 제12왕조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왕국과 달리 부를 군주에게 집중시키면서도 개별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허용했는데 그들이 너무 강해지지 않게 균형을 맞췄어요.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고 수위를 추적하기 위해 나일로미터를 건설해서 홍수 높이를 측정하고 세금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세누스레트 3세는 기원전 1878년에서 1860년까지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군주였는데 그의 통치가 너무 번영해서 생전에 신격화됐을 정도였죠. 그러다 외세의 침략이 시작됐는데요. 힉소스라 불리는 셈족 계통 민족이 나일 삼각주의 아바리스에 정착해 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결국 북부 이집트를 장악했거든요. 제13왕조가
북쪽과 남쪽 국경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힘소스는 경제적 지배를 달성한 뒤 정치적 권위까지 행사하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힉소스가 이집트에 정착한 후 이집트인들을 권력 자리에 앉히고 이집트 관습과 복장을 채택했으며 이집트 신 숭배를 자신들의 신앙에 흡수했다는 점이에요. 테베의 세케넬레타오가 힉소스에 맞서 싸우다 전사했고 그의 아들 카모세가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지만 힉소스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카모세의 동생 아흐모세가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의 도시 아바리스를 파괴했어요. 아흐모세는 힉소스가 도망친 팔레스타인의 샤루헨까지 추격해서 6년간 포위한 뒤 시리아로 쫓아냈고 제18왕조를 세우면서 신왕국 시대, 즉 이집트 제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왕국의 파라오들은 다시는 외세가 이집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로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요. 아흐모세 1세는 이집트 국경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적 위치에 방치된 정착지들을 요새화했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즉위 직후 누비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면서 직접 누비아 왕을 죽이고 그 시체를 자신의 배 이물에 매달아 다른 반란자들에게 경고했어요. 그의 손녀 하투셉수트는 기원전 1479년에서 1458년까지 신왕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통치자 중 한 명이었는데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푼트로 가장 성공적인 원정대를 이끌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기원전 1458년에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를 물려받아 즉시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20여 년간 최소 17차례의 군사 원정을 이끌며 리비아에서 시리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남쪽으로는 부엔 지역에서 쿠르구스까지 이집트 지배를 확대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시리아 도시 카데시의 왕이 이집트의 가나안 속주에서 반란을 선동했는데 투트모세 3세는 아루나 마을에서 좁은 통로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적의 방어 진지 뒤 케나 계곡으로 들어가 기습 공격으로 적을 전장에서 몰아냈어요. 메기도 전투의 기록은 카르낙 대신전 벽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 시대에 이집트는 예술적, 정치적, 재정적 정점에 도달했는데요. 그의 통치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불을 사용해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설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 동안 아문 사제들이 점점 더 많은 재산을 획득하기 시작했고 왕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됐어요. 아멘호테프 3세는 그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태양 원반으로 상징되는 소신 아텐과 동맹을 맺었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이 시도가 아텐 신의 위상을 높여 그의 아들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멘호테프 4세, 즉 아케나텐은 일신교를 확립하고 고대 신들을 추방한 것으로 유명한 이집트 파라오였는데요. 즉위 후 4, 5년 차에 이름을 아케아텐으로 바꾸고 옛 종교, 특히 아문 숭배를 해산시킨 뒤 아텐 신을 유일한 참신의 위치로 격상시켰습니다. 오직 아텐 숭배만이 합법적인 종교조 조직으로 인정됐고 다른 모든 신전은 폐쇄되고 숭배가 금지됐어요. 그는 테베에서 현대의 아마르나인 아케타텐으로 수도를 옮겨 그의 아내가 조각가 투트모세가 만든 아름다운 흉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네페르티티였습니다. 아케나텐이 죽자 그의 어린 아들 투탕카텐이 뒤를 이었는데 즉시 이름을 투탕카멘으로 바꿨어요. 이 젊은 지도자는 수도를 멤피스로 옮기고 테베를 종교 중심지로 복원했으며 정치적 의미도 있는 신전들을 다시 열고 이집트의 고대 종교를 복원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지만 18살쯤 사망하면서 화려한 무덤으로 가장 잘 알려지게 됐는데 1922년에 하워드 카터가 발견했죠. 투탕카멘 사후 제상 아이가 왕위를 이었고 이후 장군 호렘헤비 전통 이집트 종교와 관습을 복원하는 데 헌신하며 아마르나 시대 통치자들을 이집트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아케아텐의 모든 동상과 비문을 불태우고 카르낙 신전까지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호렘헤브는 후계자 없이 죽었고 그의 재상 파라메세가 람세스 1세로 왕위에 올라 제19왕조를 세웠습니다. 람세스 1세는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노인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아들 세티 1세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세티 1세는
아케아텐 치세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군사 원정을 이끌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의 아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279년에서 1213년까지 67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며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가 됐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정복과 업적을 기념해 세운 웅장한 신전과 기념물들이 오늘날까지 그의 통치의 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과 카데시 전투에서의 승리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은 고대 이집트 유적지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기원전 1274년 카데시 전투는 전설적인데 람세스 2세가 첫 번째 사단을 이끌고 너무 빨리 진군하는 바람에 나머지 세 사단과 떨어지게 됐어요. 카데시 근처에서 2명의 베두인이 체포됐는데 히타이트 왕 무아탈리 2세와 그의 군대가 카데시 근처에 없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사실 무아탈리 2세는 이미 전차 3,500대와 병사 37,000명으로 카데시를 요새화하고 바로 언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히타이트 전차가 그의 진영을 들이쳤을 때 람세스 2세는 다른 세 사단의 전령을 보냈고 푸타 사단이 제때 도착해서 이집트군의 패배를 막았습니다. 람세스 2세는 직접 남은 아문 사단을 이끌고 여러 차례 돌격하며 히타이트 병사들을 오론테스 강으로 밀어붙여 많은 이들이 익사했어요.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했지만 결국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람세스 3세는 신왕국의 마지막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호렘헤비 고대 신앙을 복원한 후 아문 사제들의 권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수입과 영향력을 왕권에서 빼앗아갔습니다. 해양 민족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이 이집트 무역 거점 카데시를 파괴하고 이집트를 다시 침략하려 했을 때 람세스 3세는 야전 교전 대신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해안과 나일 삼각주를 따라 매복을 설치하고 위장한 궁수들이 그의 신호에 따라 배에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기원전 1178년에 해양 민족을 격파했지만 전쟁 비용이 너무 커서 왕실 금고가 바닥났고 데이르 엘메디나의 무덤 건설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게 됐죠. 이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노동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람세스 3세는 강력한 중앙 권위를 유지하고 국경을 확보하며 이집트를 번영하게 했지만 왕국은 그 주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직위는 아문 사제들이 신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람세스 3세는 하급 왕비 중 한 명이 꾸민 암살 음모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고 이후 람세스 4세부터 11세까지 모든 파라오들이 외부 침략과 아문 사제들과의 내부 갈등 속에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제3중간기에는 왕권이 타니스의 하이집트 통제와 테베의 상이집트 통치로 분열됐는데요. 이 분열이 내전이나 내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리비아 칭호 아래 공개적으로 통치한 제22왕조의 쇼셰크 1세가 기원전 943년에서 922년까지 이집트를 통일하고 제국시대를 연상시키는 군사작전을 벌인 후 행정과 성직자를 개혁했어요. 성직자직은 더 이상 세습직이 아니라 군주가 임명하는 직위가 되고 아문의 신의 아내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기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두 번에 걸쳐 이집트를 지배했는데요.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522년에 아케메네스 제국의 왕좌에 올라 이집트를 최소 2번 방문했고 파괴된 신전 재건과 새 신전 봉헌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적 관용 관행에 따라 다리우스는 선물과 동상으로 이집트 신들을 찬양했어요.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기원전 480년 제2차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을 위해 이집트를 포함한 아케메네스 제국의 모든 자원을 사용했고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에서 패배한 후 외교를 포기하고 건설 프로젝트와 궁정 여인들과의 다양한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이집트의 페르시아 지배에 대한 저항은 이 지역 전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30왕조의 이집트 통치자들 아래 이집트는 페르시아가 다시 침략하기 전까지 잠시 옛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정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마케도니아 지배 아래 통합한 뒤 기원전 336년에 암살당했을 때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해주 원정을 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정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 맡겨 제30왕조의 파라오들은 이집트 왕권의 명예를 지키고 이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인상적인 구조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말기 시대가
이집트 주권의 종마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집트 문명의 종말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도 이집트의 문화적 업적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흥미로운 것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일강은 더 이상 신격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집트인들에게 여전히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문화와 전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 이집트의 일부 지역 행사와 관습에는 고대에서 이어진 상징과 의미가 반영되고 있고, 이는 과거 문명을 직접 계승했다기보다는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 차원에서도 드러났는데 2021년 카이로에서는 고대 파라오들의 미라를 문명박물관으로 이송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고, 룩소르에서는 수천 년간 모래에 묻혀있던 스핑크스 대로가 재개장되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고대 이집트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이집트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역사적 뿌리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이집트의 사막 아래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한때 신들의 나라라 불렸던 이 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의 상상을 시험하고 있죠. 이집트는 이미 끝난 문명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해석되고 발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인류를 매혹하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